차분하게 과거를 회상하니 마음이 묘하게 떨립니다. 60대가 된 지금 20해 전의 일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오르는군요. 그때는 40살, 두 딸을 키우며 평범한 가정을 꾸려가던 시절이었습니다. 남편 상철은 작은 회사에 다니며 넉넉한 월급을 가져왔고, 저는 가정을 돌보는 일에 충실했죠. 별탈 없이 흘러가던 일상이 어느 순간부터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이던 회식이 점점 잦아졌고, 주말에도 자리가 있다며 집을 비우는 날이 늘어났죠. 집에 들어와서는 핸드폰을 마치 보물처럼 꼭 손에 쥐고 다녔어요. 화장실을 갈 때도 핸드폰을 챙기는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불안하게 조여왔지만 20해 함께한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첫째 딸 수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두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엄마, 아빠 바람 피워. 내가 다 봤어. 너무 더러워서 아빠랑 한 집에 있고 싶지 않아. 수진이의 목소리가 공기 중에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는 폭탄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수진아, 천천히 말해볼래? 어디서 뭘 본 거니?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어요. 학교 근처 카페에 친구들과 있었는데 건너편 자리에 앉은 커플이 바로 아빠와 젊은 여자였다고. 그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사랑에 빠진 눈빛으로 속삭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슷한 사람인 줄 알고 자세히 보았는데 의심할 여지 없이 아빠였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19회 동안 쌓아온 신뢰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수진이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현관문 소리에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상철이 평소처럼 웃으며 들어왔지만 이제 그 미소는 거짓으로 보였어요. 오늘 어디 있었어? 차갑게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했지. 왜?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수진이가 널 봤대. 카페에서 여자랑. 상철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나 봅니다.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어요. 반년 전부터 회사 후배와 관계를 맺어왔다고. 그 여자의 젊음과 순수함에 이끌렸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죠. 그 순간 제 인생이 두 갈래로 나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정옥과 이제부터 걸어가야 할 정옥으로요. 무언가가 제 안에서 단단하게 굳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상철은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그의 말은 먼 바다 소리처럼 희미하게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실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끝없이 생각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까?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되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까? 온갖 걱정이 폭풍처럼 밀려왔어요. 우리 딸들 수진이와 민지가 아버지 없이 자라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밤의 어둠 속에서 희미한 결심이 싹 트기 시작했어요. 배신한 남편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것. 아이들에게 거짓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지쳐 잠들었지만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상철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그는 미안하다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사과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랑 아이들을 배신한 거야.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상철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나 봐요. 그는 한 번의 실수라며 가족을 위해 다시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저의 신뢰는 산산조각 나 있었죠.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우리의 지난 19회를 돌이켜보았죠. 행복했던 순간들, 함께 이겨낸 어려움들, 그리고 두 딸의 탄생.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배신의 그림자에 가려 흐릿해져 버렸습니다. 상철은 거실 소파에서 밤을 보냈어요. 아침이 되자 초췌한 얼굴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과 주름진 이마가 그의 후회를 말해주는 듯했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결론이 내려져 있었죠. 정호가,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한 번만 용서해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버린 느낌이었어요. 당신이 나랑 아이들을 배신한 거야.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상철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제가 이렇게 단호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나 봅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려 그런 결정을 내리지 마. 우리 가족이잖아. 아이들도 생각해봐. 아이들, 수진이가 당신 바람 피우는 걸 직접 봤어. 민지는 아직 어리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이미 우리 가족은 당신이 깨트렸어. 상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고 모든 서류를 준비했어요. 아이들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고 상철은 매달 양육비를 보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혼을 하고 나니 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혹독했어요. 수진이와 민지를 데리고 작은 월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2개짜리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에서 우리만의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죠. 양육비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고 제가 저금해둔 돈도 많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자립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정호가,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어느 날 동네 언니 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경 언니는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가끔 들러 밥을 먹곤 했는데 그날따라 제 얼굴이 유난히 지쳐 보였나 봅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무심코 한 대답이었지만 미경 언니의 따뜻한 눈빛에 갑자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두려움과 막막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혹시 일자리 찾고 있니? 우리 식당에서 사람이 필요한데. 미경 언니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결혼 이후 줄곧 집안일만 해왔던 제가 밖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두 딸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정말요. 내가 도움이 될까? 내가 음식 솜씨 좋잖아. 우리 식당에서 일해볼래? 처음엔 간단한 일부터 시작하면 돼. 미경 언니의 따뜻한 제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세상에 정말로 혼자인 사람은 없다는 것을. 그렇게 저는 미경 언니의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와 간단한 재료 손질만 했지만 점차 요리도 배워나갔어요.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이 고됐지만 두 딸의 얼굴을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손에 물집이 생기고 허리가 아파도 이것이 우리 세 식구가 살아갈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수진이와 민지도 각자의 방식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적응해 갔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수진이는 공부에 더욱 집중했고 중학생 민지는 집안일을 도왔어요. 아이들이 점점 독립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양육비도 처음 몇 달은 정기적으로 들어왔지만 점점 불규칙해졌어요. 때로는 아예 보내지 않는 달도 있었죠. 상철에게 연락해봤지만 사업에 손을 대서 일시적으로 어렵다는 변명뿐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세 식구는 오로지 제 수입만으로 살아가야 했어요. 가끔은 너무 지치고 외로워서 밤에 이불 속에서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다시 강한 엄마로 돌아와야 했죠. 아이들 앞에서는 결코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 어느덧 한 계절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점심 손님이 한창일 때 주방은 언제나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제 몫은 주로 밑반찬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어머니에게 배운 레시피대로 정성껏 만든 반찬들은 손님들에게 인기가 좋았죠. 식당 밖으로 나가 테이블을 정리하던 중 한 중년 여성 손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불만이라도 있나 걱정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오히려 반가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저기요, 이 무장아찌 정말 맛있네요. 누가 만든 거예요? 수줍게 제가 만들었다고 대답했더니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집에서 먹던 맛이에요. 혹시 따로 살 수 있을까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꾸는 작은 씨앗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제 음식을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희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일입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나고 손님들이 한가해진 시간, 한 중년 여성이 제게 다가왔어요. 저기요, 이 무장아찌 정말 맛있네요. 혹시 따로 살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식당에서 나오는 밑반찬을 따로 판매한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손님의 진심 어린 칭찬에 가슴이 따뜻해졌죠. 죄송합니다만 따로 판매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 그렇군요. 너무 맛있어서요.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에게도 먹이고 싶었는데 그 손님의 아쉬운 표정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 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니, 혹시 반찬을 조금 더 만들어서 따로 판매해도 될까요? 미경 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밝게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정옥이, 내 무장아찌가 일품이잖아. 내가 만든 반찬들 요새 손님들이 자주 물어보던데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식당 한쪽 작은 코너에 제가 만든 반찬들을 진열하기 시작했어요. 무장아찌, 깨십장아찌, 간장게장, 매콤한 고추장 무침. 집에서 가족들을 위해 만들던 반찬들이었죠. 처음에는 소심하게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 반찬 누가 만드는 거예요? 정말 집에서 먹는 맛이네요. 요새 혼자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반찬들 있으면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손님들의 칭찬과 격려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더 다양한 반찬을 개발하고 포장도 신경 써서 했어요. 특히 직장 다니는 젊은 여성들이나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찾았죠. 바쁜 현대인들에게 집밥 같은 반찬은
작은 위로가 되었나 봅니다. 정옥 씨, 당신이 만든 반찬들 덕분에 우리 식당이 더 유명해졌어. 이제 반찬만 사러 오는 손님들도 많아. 미경 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눈물 흘리며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제 삶의 새로운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반찬 판매 수익이 늘어나면서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한 젊은 여성 손님이 제안을 했어요. 이렇게 맛있는 반찬들 왜 작은 코너에서만 파세요? 따로 가게를 내보는 건 어때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작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정말 내 가게를 열 수 있을까? 생각만으로도 두렵고 설레었지만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수진이와 민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생각 중인데 혹시 작은 반찬 가게를 열면 어떨까? 정말요? 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자신은 없지만 해보고 싶어. 지금 식당에서도 반찬이 잘 팔리고 있거든. 저는 엄마 응원해요. 엄마 반찬 최고니까. 민지가 두 팔을 번쩍 들며 말했죠. 아이들의 응원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작은 상가를 알아보고 필요한 장비들을 계산하고 사업 계획도 세웠습니다. 미경 언니도 많은 조언을 해주었죠. 정호가 처음부터 욕심내지 말고 작게 시작해. 그리고 내 특별함을 잃지 마. 내 반찬이 인기 있는 건 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야. 언니의 말대로 저는 우선 작은 규모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집에서 가까운 골목에 조그만 상가를 얻었고 간단한 설비만 갖추었습니다. 상호는 오래 고민하다가 정옥이네 집 반찬으로 정했어요. 친근하고 정감 있는 이름이었죠. 개업 준비를 하면서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과연 손님이 올까? 가게 유지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쩌지? 온갖 걱정이 밀려왔지만 두 딸을 위해 용기를 내야 했어요. 드디어 개업하는 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경 언니와 식당 직원들, 그리고 단골 손님 몇 분이 축하해 주러 오셨어요. 수진이와 민지도 학교 끝나고 달려왔죠. 첫날은 기대 이상으로 많은 손님이 찾아주셨습니다. 미경 언니 식당에서 제 반찬을 맛보셨던 분들이 소문을 내준 덕분이었어요. 정옥 씨, 이제 독립사업가네요. 축하해요. 항상 신선한 재료로 정성껏 만들어주세요. 단골 될게요. 손님들의 격려와 축하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0해 주부로만 살았던 제가 이제는 자신의 가게를 가진 사업자가 된 거예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첫날 장사를 마치고 문을 닫은 후 텅 빈 진열대를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제 정말 제 인생의 새 장이 열린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이와 민지가 제 양쪽에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멋져요. 오늘 엄마가 너무 빛나 보였어요. 아이들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상철이 떠난 빈자리는 아직 아프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세 식구는 더 이상 불완전한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의지하며 강해지는 온전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옥이네 집 반찬은 처음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혼자 도맡아 운영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반찬을 만들고 가게를 열고 손님을 응대하고 모든 일을 혼자 했죠.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제 가게라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보람찼습니다. 특히 기뻤던 건 제가 만든 반찬이 많은 사람들의 식탁에 오른다는 사실이었어요.
바쁜 직장인들이 제 반찬으로 한 끼를 해결한다는 생각에 더욱 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레시피와 제가 개발한 특별한 맛이 조화를 이루며 정옥이네 집 반찬만의 특색을 만들어갔죠. 개업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가게가 너무 바빠져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졌어요. 결국 주방을 도와줄 아주머니 한 분을 고용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고용한다는 사실이 낯설고 부담스러웠지만 사업이 성장한다는 증거이기도 했죠. 정옥이네 집 반찬을 연지 2해가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골목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동네에서 꽤 유명한 반찬 가게가 되었어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겼죠. 특히 제가 개발한 정옥이네 매운 무생채는 동네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정옥 씨, 당신이 만드는 반찬은 뭔가 달라요. 슈퍼마켓에서 파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니까. 정말 집에서 먹던 맛이에요. 한 중년 남성 손님이 매번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그의 말처럼 저는 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재료 선택부터 손질까지 직접 했고, 간도 매일 아침 저의 입맛으로 확인했죠. 어머니에게서 배운 비법들도 그대로 적용했고요. 가게가 잘 되면서 1명, 2명 직원도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모든 걸 했지만 이제는 주방에서 함께 일하는 아주머니 2분과 계산대를 맡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있었어요. 모두 가족같이 지내며 서로를 도왔죠. 정옥 씨, 요새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맞벌이 가정도 늘고 있고, 이렇게 집밥 같은 반찬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 것 같은데, 한번 가게를 확장해 보는 건 어떨까요? 주방에서 일하는 김 여사의 제안이었습니다. 확장이라. 처음엔 두렵게 느껴졌지만 매출 기록을 보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어요. 게다가 최근엔 공간이 비좁아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죠. 고민 끝에 동네 큰 상가로 가게를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공간도 넓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에 더 잘 띄는 위치였어요. 인테리어도 새롭게 하고 메뉴도 다양하게 개발했습니다. 특히 도시락 코너를 새로 만들어 직장인들을 위한 한 끼 식사도 제공하기 시작했죠. 새 가게 오픈 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리본 커팅식을 하고 축하 케이크도 자르며 모두가 함께 기뻐했어요. 미경 언니도 와서 축하해 주었고 수진이와 민지는 학교가 끝나고 달려와 도와주었죠. 엄마 대박이네요. 이제 정말 사업가 되셨어요.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러게,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저도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새 가게로 이전하면서 매출은 2배 가까이 늘었어요. 직원도 더 뽑았고 배달 서비스도 시작했죠. 바쁜 나날이 이어졌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안정되면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게 되었어요. 수진이는 대학에 진학해 경영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민지는 고등학교에서 요리에 관심을 보이며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2 딸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제게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엄마, 제가 학교에서 창업 관련 수업을 듣고 있는데 엄마 가게를 케이스 스터디로 발표해도 될까요? 어느 날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좋지.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수진이는 열심히 자료를 모으고 가게 운영에 대해 질문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업에 관한 아이디어도 제안하기 시작했죠. 엄마, 요새 온라인 주문이 늘고 있잖아요. 우리도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온라인 주문을 받는 건 어떨까요? 수진이의 제안으로 우리는 웹사이트를 개설했고, 그것이 또 다른 성장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젊은 층 고객이 늘었고, 배송 범위도 넓어졌어요.
수진이는 방학 때마다 가게 일을 도우며 경영 감각을 키워갔습니다. 민지도 제 곁에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일만 도왔지만 점점 복잡한 요리도 척척 해내는 솜씨를 보였죠. 엄마, 저도 나중에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엄마처럼요. 민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사업이 번창하면서 주변에서는 프랜차이즈를 제안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여러 지역에 정옥이네 집 반찬을 열자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수진이의 조언을 듣고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어요. 엄마, 너무 빨리 확장하면 품질 관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차근차근 진행해요. 수진이의 말대로 우리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가게를 늘려갔습니다. 첫 가맹점은 강북에 오픈했고 이후로 서울 곳곳에 정옥이네 집 반찬이 문을 열었어요. 각 매장마다 저의 레시피와 정신을 그대로 담아내려 노력했죠. 어느새 저는 중소기업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따로 마련하고 직원들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는 일상이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처음 식당에서 일하던 그 마음, 정성과 진심을 잊지 않으려 항상 노력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좀 살만해졌어요.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지가 말했을 때 저는 문득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상철과 이혼한 지 5해가 지나 있었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이뤄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얻었죠. 자신감, 독립심, 그리고 우리만의 단단한 가족 유대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상철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더 이상 아픔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길을 걷고 있었고 그 길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상철에 대한 소식은 가끔 딸들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양육비를 보내다가 점점 끊기더니 나중에는 연락조차 뜸해졌다고 했어요. 수진이와 민지는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했지만 가끔 친구들을 통해 그의 근황을 듣곤 했죠. 엄마, 아빠가 그 여자랑 결혼했대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던 날, 저는 예상보다 담담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고 더 이상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어요. 그저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길 바랐죠. 그래, 행복하게 잘 살면 좋겠구나. 진심이었습니다. 미움보다는 무관심에 가까웠고 이제 저는 제 삶에 충실했으니까요. 사업은 번창했고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상철에 대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친구가 그러는데 아빠가 그 여자와 이혼했대요. 성격 차이 때문에. 저는 민지를 안아주며 달랬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배신감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어요. 특히 민지는 상철과의 추억이 많지 않아 더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었죠. 시간이 더 흘러 상철에 대한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가 사업에 손을 대었다가 크게 실패했다는 거예요. 친구의 제안으로 식당 체인점을 차렸지만 경험 부족과 무리한 확장으로 망했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빚을 많이 졌대요. 모든 재산을 다 날렸다고. 수진이의 말에 잠시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이들의 아버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저는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정옥이네 집 반찬은 프랜차이즈로 여러 지역에 매장을 두고 있었고 본사 운영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시간은 더 흘러 상철에 대한 소식은 점점 끊겼습니다.
아이들도 이제는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다가 결국 우리 회사 경영에 합류했죠. 민지는 요리학교를 다니며 자신만의 요리 스타일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소식 들었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무슨 일이라도 있니? 아빠가 주식에 손을 대서 남은 재산마저 다 날렸대요. 지금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고. 마음 한구석이 짜릿하게 아팠습니다. 그것이 복수심의 만족감인지 아니면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어요. 시간은 더 흘러 저는 59살이 되었습니다. 정옥인의 집 반찬은 이제 전국적인 체인이 되었고 수진이가 실질적인 경영을 맡아 더욱 발전시켰어요. 민지는 본사의 메뉴 개발팀을 이끌며 새로운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선보였죠. 저는 이제 큰 결정만 참여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여유롭게 보냈습니다. 어느 날 사업차 지방에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보고 있는데 도로변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덥수룩한 머리, 구부정한 등. 그냥 지나치려다 문득 그 모습이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차를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잠시만요. 저기 좀 보고 가겠습니다. 차에서 내려 그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 남자는 폐지를 꾸역꾸역 수레에 싣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어요. 햇빛에 그을린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여전히 그 윤곽은 익숙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상철이었어요. 한때 깔끔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지친 노인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못하고 폐지를 줍는 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한 발짝 더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할지 순간 망설였어요. 그때 상철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그의 눈이 커지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분명 저를 알아본 거예요. 상철은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폐지 수레를 돌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를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때는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저 불쌍하고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상철 씨, 제 목소리에 그가 멈춰섰어요. 천천히 돌아보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끄러움, 후회, 그리고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절박함이. 우리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과거의 상처와 기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오랜만이네. 마침내 상철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힘이 없었어요.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잘 지냈어. 그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분명 그것은 자조적인 웃음이었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살고 있어. 상철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후회와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한때 제게 상처를 주고 떠났던 그 남자는 이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재회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바로 인생의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누구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결국 가장 큰 성장의 계기가 된다는 것을. 그럼 그 여자랑은 어떻게 됐어? 묻고 싶지 않았지만 궁금함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오래 못 갔어. 서로 성격이 안 맞았지. 그 후로 여러 번 사업에 도전했는데 다 실패했어. 주식에도 손을 대봤는데 남은 돈마저 다 날렸지.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선택한 길이 결국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는 자책감이 느껴졌어요. 딸들은 잘 지내? 그의 질문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의무는 저버렸으면서 지금에 와서 딸들을 걱정한다는 게 어쩐지 모순적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둘 다 잘 지내. 수진이는 우리 회사 경영을 돕고 있고, 민지는 요리를 공부하고 있어. 회사. 정옥이네 집 반찬. 내가 차린 반찬 가게야. 지금은 전국에 체인점이 있어.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움과 어쩌면 부러움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자신이 버린 여자가 이렇게 성공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 넌 항상 요리를 잘했지. 그의 칭찬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뒤늦은 인정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저의 성공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약간의 위안이 되기도 했어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 그날 우리가 헤어질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상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상철은 불안한 듯 주변을 둘러보더니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감추려는 듯 폐지술의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그의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고 손톱은 검고 거칠었습니다. 한때 깔끔했던 그 손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사실이 마음 한편을 아프게 했어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폐지를?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답은 이미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상철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들어 제 눈을 마주쳤어요. 그의 눈동자에는 체념과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여자랑도 결국 안 맞아서 헤어졌어. 사업도 망하고 빚도 많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살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한때 자신감 넘치던 그 목소리는 사라지고 쉰 목소리로 현실을 토로하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어요.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잘 지내? 상철의 질문에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아버지로서의 의무는 저버렸으면서 지금 와서 아이들을 걱정한다는 게 어쩐지 모순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둘 다 잘 자랐어. 수진이는 이제 우리 회사 경영을 돕고 있고, 민지는 요리를 공부하고 있어. 회사. 정옥이네 집 반찬. 내가 차린 반찬 가게야. 지금은 전국에 체인점이 있어. 상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움과 어쩌면 부러움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그가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 넌 항상 요리를 잘했지. 그 시간에 내가 말끝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해졌어요. 그 시간에 내가 널 버리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후회의 말이었겠죠. 잠시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때 가족이었던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어요. 정호가. 오랜만에 들은 그의 다정한 호칭이 가슴 한구석을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감정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저 오래전 기억의 한 조각처럼 스쳐 지나갈 뿐이었죠. 혹시
나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예상했던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요청이었을까요? 그의 간절한 눈빛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측은함과 씁쓸함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어요.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한때 우리 가족을 버리고 떠난 남자,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러나 또한 한때 사랑했던 사람, 두 딸의 아버지.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잠시 고민하다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려다 문득 멈췄습니다. 돈을 건네는 것이 정말 그를 돕는 일일까? 일시적인 도움은 될지 몰라도 그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줄 수는 없을 거예요. 게다가 그가 정말 원하는 건 단순한 금전적 도움이 아니라 자신이 버린 가족과의 재연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지갑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 내가 우리를 버린 그날부터 나는 내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왔어. 그러니 이제 와서 나한테 도움을 바라는 건 욕심이야. 상철의 눈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체념의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겠지. 넌 항상 강했어. 내가 어리석었지. 그의 말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강하다니요. 그가 떠난 후 몇 밤을 울며 보냈는지, 얼마나 많은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야 했는지 그는 모를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먼 과거의 일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되돌릴 수 있는 건 없어. 제 말에 상철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지는 것이 보였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그는 천천히 폐지 수레를 돌려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한때 당당하게 걸었던 그 남자는 이제 허리를 구부정하게 구부린 채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와 자신의 선택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겠죠. 잠시 그를 불러 세우려는 충동이 들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우리의 인연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고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천천히 차로 돌아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상철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길가에 주저앉아 허탈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모든 것을 잃은 채 거리에 남겨진 모습이 너무나 비참해 보였어요. 출발하시죠. 운전기사에게 말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상철의 모습은 점점 작아져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아팠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에요. 한때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던 그 이혼이 결국 저를 더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만들었고 아이들과도 더 단단한 유대를 쌓게 해주었습니다. 반면 상철은 모든 것을 가졌다가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가 선택한 길이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끈 아이러니. 세상은 때로 잔인하면서도 공정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에요? 회의 시작할 시간이에요. 응, 지금 가는 중이야. 곧 도착할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새로운 건물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변화하는 세상. 그리고 그 속에서 제 자리를 찾아가는 저 자신. 상철과의 예상치 못한 재회는 마치 인생의
한 챕터가 마무리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과거를 뒤로하고 온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인생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교훈을 주기 위한 운명의 한 장면이었는지도 모르죠.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상철과의 만남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아직도 그의 초라한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수진이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엄마, 드디어 오셨네요. 새 매장 오픈회의 곧 시작해요. 응, 미안해. 조금 늦었구나.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상철의 모습이 맴돌았어요.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자 저는 곧 정신을 차리고 현재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정옥인의 집 반찬은 제가 혼자 힘으로 일구어낸 작은 제국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달려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수진이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오늘 좀 생각이 많아 보이시는데. 아냐, 그냥 오늘 내 아버지를 만났어. 수진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수진이에게 배신과 상처의 상징이었으니까요. 어디서요? 길에서 우연히 폐지를 줍고 있더라.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움과 충격, 그리고 어쩌면 측은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아빠가 폐지를? 그래. 많이 변해 있더라. 나를 보고 도와달라고 하더구나. 수진이가 잠시 말없이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고 말했지. 수진이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아무리 강한 척해도 아버지에 대한 감정은 여전히 그녀 안에 남아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 정말 그랬습니다. 상처를 보며 느낀 것은 미움도 분노도 아닌 그저 덤덤함이었어요. 19회를 함께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마치 오래된 영화 속 주인공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와 민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세 사람이 둘러앉아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직접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인가요? 엄마가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셨네. 민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야. 그냥 우리 셋이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갑자기 목이 메어왔습니다. 상철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우리 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겨내고 지금에 이르렀는지 새삼 실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철과의 만남이 제게 남긴 감정을 정리하려 했어요. 미움도 연민도 그저 인생의 한 장이 끝났다는 담담함만이 남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커튼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유난히 밝아 보였어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자 상쾌한 바람이 불어왔죠. 마치 과거의 묵은 먼지를 쓸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수진이와 민지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사진 속에는 상철이 없었죠. 그가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땠을까? 아마도
이렇게 강하고 단단한 유대감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테라스로 나가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이 우리를 지금의 자리에 있게 했다는 것을. 때로는 아픔을 통해 더 강해지기도 하고 상실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기도 하는 게 인생이라는 걸. 집 앞 공원을 산책하며 봄 기운을 만끽했습니다. 새롭게 피어나는 꽃들처럼 저도 늘 새로운 시작 속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60이 넘은 나이지만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있었죠. 사무실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대표이사 자리를 수진이에게 물려주고 저는 명예회장으로 가끔 회사에 들르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곳은 제 삶의 큰 부분이었습니다. 상철과의 재회 이후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던 묵은 감정이 정리된 느낌이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렇게 무너질 인연이었다면 진작 무너져도 괜찮았던 거야.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인생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만남과 이별이 있고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겠지만 중요한 건 그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잃지 않는 것. 저는 이제 그 길을 온전히 제 의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전처도 아닌 오직 정옥으로서.